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가 간밤에 열렸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데요. 때문에 최종 결과는 오늘 밤, 더 정확히는 목요일 새벽 1시에 우리 시각 기준으로 듣게 됩니다. 과연 버냉키 연준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양적 완화 유지 쪽에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요. 전일 코스피가 1900을 이미 회복했듯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의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도 포착이 됐는데요. 때문에 연준 회의 결과가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키며 괜찮다 할지라도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식시장에 이른바 선반영됐다는 다소 걱정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추가 상승했는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상승폭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첫날을 맞아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기대와 주택 착공지표 호조 등이 힘을 실어줬는데요. 다우가 0.9, S&P 500과 나스닥도 0.8% 안팎으로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 5월에 91만 4천 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6.8% 늘어나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월 대비 11.4% 증가라는 전망치는 못 미쳤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도 97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1.4% 올라 상승세로 한 달 만에 돌아섰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근원 물가도 대체로 안정되는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역시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하고 상승 마쳤습니다. 프랑스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고 영국이 0.7, 독일은 0.1%가량 올랐습니다. 한편 오랜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소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유로존에서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20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5월 신규로 등록된 차 수가 108만 대였는데 작년 대비 6%가량 줄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선반영 정말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예상치를 충족한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고도 시장은 강하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요,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그냥 관망세가 좀 짙을까요? 1900 안착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장 5분 정도 남은 지금입니다.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한미약품 좀 조용했던 모습인데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어제 조정 패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기관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와 글로벌 시장 출시의 성장성, 6월 이후에 매수되는 기관의 매수 이익, 긍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 혹은 제가 매매 시나리오 제시해 주신 18만 원대 목표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미약품 AS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2008년 3월에 SBS를 인적 분할하면서 신설된 순수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BS라든가 SBS 컨텐츠허브, 그게 상장 회사와 SBS 플러스 골프 이런 비상 상장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미디어 홀딩스의 주가는 주로 이제 SBS의 주가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첫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핵심 자회사인 SBS의 경우에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황인데 타 방송사와는 달리 그 민영 미디어 랩을 통해서 광고를 판매하고 있어서 요금 인상에 더욱 용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비수기에서 2분기 이후에 성수기로 전환되면서 광고 판매를 견인할 수 있는 그동안에 좀 드라마 시청률이 좀 저조한 모습이었는데 6월 5일에 첫 방영된 그 너의 목소리가 들리라는 그 드라마가 최근에 4주 만에 첫 방송 7%대에서 16%대 시청률을 보이면서 흥행몰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연 배우들도 뭐 이보영이라든가 윤상현 이런 출연진들이 좀 캐스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광고 판매율의 50%에서 60%에서 안정되면서 요금 인상 시에 그 이익이 좀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2007년과 동일한 7%대 인상을 좀 하더라도 올해 주당 순이익이 한 3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좀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호전과 저평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 1분기에 보았던 이 대규모 실적 감소 사태는 뭐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하반기가 깊어질수록 지구법 대상 법인인 SBS의 실적 개선이 좀 눈에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하반기의 실적 개선과 그 현 순자산 가치가 9,400원 이상, 현재 프리미엄을 반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정 주가는 9,400원대는 충분히 와야 된다. 그런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충분 성장 문제가 있어서 순자산 가치가 좀 할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원대 순자산 가치가 있어서 오늘 그 SBS 미디어홀딩스를 준비를 했고요. 시간 낙폭도 크게 좀 심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점을 좀 찍은 모습이라서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됐고, 6월 11일 이후에 기관도 3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바닥권이긴 한데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SBS 미디어홀딩스. 어디까지 목표가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초가 공략주의 특성상 짧게 좀 본다면 9,000원대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5,500원과 5,750원 이 밴드를 설정해드리겠고요. 순저가는 5,0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대 후반 정도 목표가 주셨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 강정훈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기관, 특별히 투신권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역시 코스피는 나흘 만에 종가상 1,900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팔자는 8거래일 연속 이어졌죠. 무엇보다 그렇지만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의 5거래일 만에 재유입되면서 530선 회복하며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뉴욕과 유럽 증시 역시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직전에 여전히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큰 틀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듯한 출발 상황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임형식 전문가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그래도 종가가 기분이 괜찮았죠. 장중한 때 또 아찔한 변동성도 경험을 하긴 했었지만요. 자, 임형식 전문가님께서 코스피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일 장 초반 혼저 국면 이후 장 막판에 강한 반등이 이루어졌는데요. 금일도 어느 정도 장 초반부터는 눈치 보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장이 시작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을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 전일에 이어 금일도 일단 좋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20만 원대 안착된 가운데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한국전력이 최근에 반등세에 이어 금일은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LG와 신한지주 등 시가총액 중에서 좀 중위권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금일은 장 초반부터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눈치 보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금일은 NC소프트가 오랜만에 3%대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TS 페노션이 전일에 이어 금일도 현재 하한가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아파에스트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주로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흐름은 뭐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일단 기간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시가총액 하위권들의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는 종이목재, 의약품, 비금속 광물들이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 상당히 그 혼조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은 은행권이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도 혼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전일 종가 1,900 회복에는 막판에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상승해준 것도 큰 힘이 좀 됐었던 부분인데 오늘 삼성전자도 개장 초 힘을 쓰지 못하고 코스피도 소폭이지만 약간 내리면서 1,890선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일본 동향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표도 하나 나왔는데 먼저 니케이 개장부터 보면요. 1.7% 정도 갭상승했습니다. 13,230라인대. 어제 약간 조정을 보이는 듯 했었지만 니케이 13,000은 지키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갭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표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의 5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5월달 수출은 한 10% 정도, 10.1% 정도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고요. 전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뺀 무엇보다 수입이 더 많죠. 무역 적자 규모가 1조 엔을 넘어갈 것이라고 봤었지만 예상보다 무역 적자 폭이 크지 않은 9,939억 엔 기록하면서 역시 엔저덕을 계속해서 보고 있음을 지표상 보여줬습니다. 지표덕의 일본 증시 급등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볼까요? 네, 코스닥 출발상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좋은 모습,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0.4% 오르는 536.50포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어저께 5일선을 일시적으로 회복해놓고 나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일단 오늘 갭상승은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 그다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550에서 540포인트, 35포인트대 한 일주일 정도 박스를 그렸던 자리를 지난 월요일에 강하게 이탈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상승을 마감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박스가 하단이 일단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빨리 오늘 어저께 이제 코스피 시장은 1900포인트 혹은 1890포인트 이상이라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한 540포인트대로 올라와 줘야지 지금 535포인트나 537포인트가 저항이 아니라 돌파가 될 수 있는 진입이 될 수 있는 그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차트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가총 상위 종목 보신다라면은 셀트리온이 지금 0.7% 정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SK 브로드밴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한 1% 전후로 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약간 시가총액이 큰 CJ 홈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 SFA, 동서 같은 종목군들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승폭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 동향을 좀 보신다라면 일단 외국인은 한 1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신다면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3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이 1.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원동력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수급이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4일 연속 매도가 나오다가 300억 반짝하고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외국인이 한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소폭이지만 플러스 출발하는 코스닥과요. 소폭이지만 밀리면서 지금 아직도 약세를 띠고 있는 코스피 혼조 양상으로 개장한 양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한 이벤트 대기 모드입니까? 국내 수급 요인이 일단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개장 출발 상황부터 달러원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상승한 1132원 4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135원 20전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달러화 역시 전일과 마찬가지로 엔화와 상품통화 그리고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서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달러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별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밤 등장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요.
주택 착공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주요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밑도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 수준에서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달러화 강세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달러가 왜 유독 유로화에 대해서만 약세를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요. 유로 달러는 독일 경제 지표의 호조를 명분 삼아서 어느덧 지난밤 한때 1.34달러대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로화 강세와 함께 동시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시아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가 되겠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시점에는 유로화를 매도하고 아시아 통화들을 매수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기존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이제 유로화 강세와 함께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달러원이 다시 1130원대로 올라선 것은 이러한 아시아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가 배경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역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호주 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 필요할 경우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이 호주 달러를 달러화 대비 약세를 이끌면서 달러 원에게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30원대 안착 여부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유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 결과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강세를,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 쪽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C 발표 코앞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요.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일까요? 네, FMC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투자전략팀장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당장 QE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QE 축소 안 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 QE 축소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느냐 정도인 것 같은데, 조건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가장 지금 최근 들어서의 출구 전략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FRB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올해로서 종료될 가능성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QE 정책을 처음 실시해왔었던 버냉키 의장이 이 부분을 마무리 져주지 않겠냐라는 불안감 등이 현재 시장 심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내일 당장 오늘 밤 내일 새벽 이제 끝나게 될 FOMC 결과 내용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이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발언 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특히 현재 보팅권이 있는 의원들의 의지 자체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동안 걱정을 해왔었던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가 만연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단계적 진행 가능성 자체는 있다라 보여집니다.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은 월 8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MBS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채권, 그리고 나머지가 국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모기지 금리가 4%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인 만큼 선대적으로 어떤 단계적 축소 가능성은 국채 매입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어느 정도 이 상황 자체를 반영시켜 왔기 때문에 만약 어떤 단계적인 축소 로드맵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혼란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신흥국 금리에 대한 반응 정도가 국내 증시로서는 좀 더 주목해야 될 변수가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 쪽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우리 외국인 수급하고도 면밀하게 연결이 될까? 그 부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컴백할까요? 그러니까 다시금 매수를 해줄까요? 아니면 지금의 매도 스탠스를 약간 늦추는 정도라만 어떤 그 변화를 보여줄까요? 네.
현재 외국인 매도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신흥국 경제가 생각만큼 성장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커진 점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국채금리보다 신흥국 국채금리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환율에 대한 균형 이론 중에 이자율 평가설이 있는데요. 이 이자율 평가설의 국제 피쇼 효과를 기준해서 본다라면 이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큼 신흥국 통화 가치가 평가 절하될 가능성 자체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롱텀 자금들은 이런 단기적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지는 않겠지만 단기성 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현재 진행되는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신흥국 국채 금리 상승 자체가 빨리금 진화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신흥국 금리가 상승하는 절대적 배경이 어떤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부분 등에서 의식되었다는 측면보다 선진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서 본다면 점진적으로는 오늘 FOMC 이후에는 최근에 어떤 금리의 상승 기조 자체가 진화될 가능성 자체가 있고, 만약 매크로 악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된다라면은 더욱더 어떤 금리에 대한 그 오름세는 방향성을 전환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신흥국 국채금리 안정이 외국인들 귀환의 키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신흥국 국채금리가 안정돼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삼성전자를 좀 덜 팔아야 되고 오히려 사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가 일단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빠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FOMC 이후의 변수는 삼성전자라는데 일단 공감하시는지요? 네. 우선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배경은 그동안에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쏠림에 대한 시정 과정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수익성 둔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고 어떤 수요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 확장해서 좀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객관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은 어떤 휴대폰에 대한 실적 기여도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원래 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신뢰하게 된다면 이익의 변동성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2분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잡히게 되는 7월 초에는 오히려 올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어떤 주가 부진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일시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산업 지배력 자체가 강한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 자체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강조될 수 있는 여지는 크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잠시 중소형주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코스닥의 강세가 끝난 것인지 좀 쉽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5년 내 최고치에서 가파르게 6월달 지금 밀려 520선도 장중에 2번이나 깨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전일 조금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 정도 반등으로는 아무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시는지 전망도 여쭐게요. 네, 우선 코스닥 시장은 지수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최근에 주가의 급락이 단기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의 어떤 성장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방 산업에 대한 실적 신뢰의 의문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그 시각이 전파되었다라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신용 증가율이 상당히 컸었던 시장이었던 만큼 매수세 부재도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 현재 코스닥 시장은 저가 인식 자체는 강화되었지만 단기적으로 지수 회복 국면에 있어서는 종목을 추리는 작업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과정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요 기업들 중 낙관적인 실적을 예상했었던 기업들이 자꾸 그 개선 시기가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들은 실망할 가능성 자체가 있지만, 이익 개선이라든지 어떤
실적 예측치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추려나가는 작업으로 현재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대응 전략을 하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스닥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특별히 코스피 전망도 좀 여쭙겠습니다. 출구 전략 이 논의가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사실 대형주 위주였던 장이 펼쳐질 것이다. 앞서 이런 Q축소 논의 나오기 전에 그런 전망도 많았었는데 이제 뭐 대형주가 간다, 중소형주가 간다 이런 어떤 일률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된 건가요? 네, 우선 현재 코스피 1900선을 하회한 환경이 우리 하반기 경제 및 기업 실적 이익 모멘텀을 반영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 불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확대와 수급 불균형이 지금과 같은 지수 수준을 만들었다는 판단인데요. 결국 다시 말해서 지수는 다시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된다는 점이 전제적 조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끌어왔었던 IT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방어주를 포함한 종목들의 경우는 PBR 부담을 극복하고 향후 단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믿음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PBR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가격 밸류에이션 저항을 크게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지수 회복 과정에 있어 PBR 부담이 적고 올해 ROE가 높은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 부품, 반도체 그리고 비철금속과 손해보험 업종들입니다. 최근에 손해보험 및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순환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 주요 주도 업종에 대한 무게중심이 과거 글래머그룹에서 이제는 어트랙티브 여방으로 바뀐다는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현재 지수 위치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다소 정책적인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움을 겪고는 있지만 하반기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면 현재 시장 국면은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돌아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는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우리 국내 증시는 현재 이제 순환적인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투자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상단의 제약 요인도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상단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은 글로벌 그리고 신흥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 향후 상당 기간 우리 코스피는 하단 1900 그리고 상단 약 2150포인트 수준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머무를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지수에 대한 어떤 하단의 신뢰를 갖지 않게 된다라면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어떤 다소 소극적인 전략보다 하단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세가 현재로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여기서 깨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다가는 주식 매수 타이밍을 조금은 놓칠 수도 있다라고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한 지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또 1000계약 정도를 던집니다. 코스닥도 안 사고 거래소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 1890선대 초반 빨간불은 코스닥 쪽에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특징 종목군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로 나가보죠. 오늘도 STX그룹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네. 페노션 일단 이틀 연속 강한가. 네, 그렇습니다. 참 그 STS 페노션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법정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그 결정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그 정밀 진단, 그 실사가 이루어진 이후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일단은 그 악재로 인해서 연속 이틀 하한가를 맞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설사 상장 폐지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상장 폐지되었던 하이트 진로라든가 만도 등이 착실하게 구조정 이후 재상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염두까지 일단 둬야겠고요. 현재는 뭐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STS 나머지 그룹 관련주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존속 가치가 높음으로 인해서 좀 구조조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STS 조선 해양을 중심으로 한 이쪽 그 STS 전체적인 그 그룹의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 조선 섹터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조금씩 회복 조짐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그 러시아 쪽에서 그 천연가스에 대한 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뭔가 STS 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그 STS 그 강도스 회장이 업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 적극적인 그러한 그 뭐랄까 수주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과가 나타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재밌는 것은요. 하이닉스가 또 전일에는 유창희 대표님께서 분석 도와주시기도 했었는데 한 번에 빠른 매물 소화 과정 이후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오늘 또 오세안 법인세 추징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네. 진짜 강하군요. 네,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간 매물이 그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죠. 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을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는 뭐 7천억에서 한 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뭐 1조 2천억 정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모바일 시장이 급속도로 그 성장하고 있죠. 특히 그 최근 들어서 낸드 플래시가 한 $5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그런 성장세가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년도에는 뭐 태블릿 PC라든가 울트라북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간 매물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가 농협 쪽에서 과거 구조조정 때 보유하고 있던 그 지분을 현재 그 매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이 활발히 소유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접근하면 어디까지 목표가 보시는지 그 얘기 들어보고요. 예. 전일 또 추강세를 띄었던 사실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주의 흐름이 오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까 또 뭐 ROE가 높은 쪽을 투자하라고 투자전략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자동차와 부품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그 상승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면은 10년도, 11년도 업황이 좋았을 때가 35,000원대였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4분기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그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 4만 원대를 향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자동차 섹터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이미 의미 있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1분기 판매 그 증가가 한 6% 정도 나왔는데 4월달하고 5월달, 4월달에는 9%대로 성장했고요. 5월달에는 8%대 성장을 했습니다. 금일 뭐 유럽 자동차 시장이 안 좋았지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한 2%대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차 그 환율 때문에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 보여줬는데 4월 달을 분기점 18만 원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뭐 20만 원대에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적어도 다시 한번 뭐 23만 원대를 향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브릭스 관련 그 성장 모멘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환율이 지금 현재 1,13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그 1분기 이후부터 전월에서 판매가 좀 감소하고 있죠. 네. 이러한 요인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하신다는 얘기 들어봤고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게임빌 유중 이후에 오늘까지도 하락세고요. 여기에 또 컴투스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게임주는 잘 가는 종목도 있고요. 네, 일단 뭐 모바일 게임주들 보신다면 일단 대장주겠죠. 대장주 게임빌이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으로 나와버렸죠. 뭐 주주가치 훼손도 있고 뭐 기존 뭐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을 하면서 한 주가가 30% 정도 빠졌는데 단숨에 일단 좀 바닥 따지기를 했는데 바닥 따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충분히 뭐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권역이긴 하지만서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8만원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모바일 게임주 특히 이제 2등주인 컴투스 쪽으로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같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투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컴투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 38,500원 정도 혹은 39,000원 이상 안착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모바일 게임주들은 최근에 약간 식어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게임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한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오위즈 게임즈, 엑소즈 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NC소프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연초부터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추세를 조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서도 게임주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18, NC소프트로 친다라면은 한 18만원대까지 쌍봉의 형태를 그려주고서는 게임주가 추가적인 상승하지 못하고 좀 흔들렸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라면은 NC소프트도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한 17만 5천 정도 혹은 18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다른 쪽은 좀 특징들을 좀 보신다라면은 이제 M&A 기대감이 적용을 하면서 태산 LCD가 이틀 연속 점상한가를 좀 그리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M&A를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급격히 실적이 개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M&A로 올라가는 부분들 지금은 점상한가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상한가가 풀린다면 또 이제 급락세로나 혹은 뭐 기간 조정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더 홀딩 하시겠지만 신규로 접근하기 좀 힘들다라는 거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제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법제화하겠다.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해외에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뭐 어떤 법제화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된다라면은 대륙제강한테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단가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거기다가 뭐 최근에 부탄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 하반기 신제품에는 아이폰 혹은 뭐 삼성폰 모두 갤럭시 모두 지문 인식을 통해서 보안을 좀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도 5%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 일단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로 강통신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연일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도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는 좀 좋지 못했지만은 올해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지금 자리가 연초에 한 7만 5천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 박스를 한 3, 4개월 그리다가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6,500원, 6,700원 정도가 안착 확인한 후에 매수로 접근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용현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점 하한가 나왔습니다. 8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좀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뭐 리온 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걸렸었죠. 그래서 뭐 지난 그저께는 하한가까지도 갔었는데 어저께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리온 쿠첸의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잘 승승장구를 하다가 1위 업체의 특허 소송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단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이제 매출 자체는 크게 영향을 얻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좀 변화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인 부산방직도 조금 주가가 급락세가 나왔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리온 쿠첸이 좀 반등세가 좀 더 나와줘야지 부산방직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연결 동작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 가지 좀 급히 질문 드릴 테마가 생겼네요. 태국 물관리 사업자 발표가 최종 이제 발표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연기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탈락은 아닌데 때문에 관련주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연기인데도 꽤 많이 연기되는 겁니까,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수처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네. 이제 오히려 수처리 관련된 종목군들보다 건설사들이 또 컨소시엄에 이제 들어갔던.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5개 대형 건설사가 있죠. 그래서 그럴 종목군들의 이제 기대감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게 작용했고, 또 뭐 4개월 연기됨으로 인해서 조금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 실망감이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대응하신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근데 또 이들 종목군들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좀 없기 때문에 네.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 1890선이고요. 외국인들 9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FMC 직전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자, 전일 거래소에 외국인들 1,500억 정도 8거래일 연속 팔았는데요. 삼성전자, 기아차도 어제 올랐지만 외국인 팔았군요. 코덱스 200, NHN, 현대모비스, 현대차 빼고 기아차, 모비스, 삼성전자 쪽으로 팔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매수 1위였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매수. 자, 외국인이 매도한 쪽의 종목들이 거의 기관의 매수 종목과 일치한다라는 점,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GS, 현대중공업 등 기관이 판 것은 또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아까 외국인 리스트에 안 보여줬지만 5위 이하로 보면 GS를 또 외국인들은 전일 산 모습이거든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는 뭐 잠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147만 주 전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일단은 뭐 계속해서 수급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현재 그 LG전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했다가 전일 다시 그 17만 주 재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좀 특징적 요소는 LG화학하고 현대중공업 최근에 뭐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기간 매매 동향의 경우에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집중 매도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월 27일 이후 계속해서 그 외국인의 그런 매도 물량을 활발히 소화해주고 있고, 기아차 전일 뭐 한 65만 주 가까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NHN의 경우에는 뭐 기업 분할을 앞두고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5월 23일 이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NHN은 뭐 기업 분할과 관련된 그런 적정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엇갈린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IT 쪽을 좀 주목하라는 의견 네, 갖고 계시다고.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수급 부담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주로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최근에 뭐 금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섹터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주목하자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수급 특징주, 전일 특징주입니다. 보시죠. 자, 외국인 기관 전일 오래간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300억 정도 5거래일 만에 샀던 날 가장 많이 산 종목 파라다이스였고, 지금 소송 걸려있는 리홈 쿠첸 두 번째로 샀습니다. 원익 IPS 반도체 쪽이죠. CJ 쇼핑, 서울반도체. 매도한 쪽은 셀트리온 등등이었고요. 게임빌도 매도 쪽에 여전히 있네요.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매수한 종목 가운데 1번이 SM입니다. 매도 1번이 아니고 웬일입니까? 어제 급등했었죠. 52주 최저가에서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든
좀 많이 낙폭 가대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 동향 특징을 찾기는 좀 쉽지 않다는 부분들.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낙폭 가대 종목을 좀 담은 것이 아닌가. 그중에서도 뭐 추세가 살아있는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CJ 오쇼핑 그리고 서울 반도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어야지 외국인 쪽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약간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SN 같은 경우가 뭐 낙폭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급락했었습니다만 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매수를 많이 잡아주면서 강세를 좀 띄었었던 부분들. 메일리움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기타 덕사하이메트라든지 CJ ENN 같은 경우도 좀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관의 매수는 일단 단기 수익률 위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이제 차바이오라든지 컴투스, 캠시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좀 이들 기관의 매도가 나온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 들어올 때 수익률 게임 나오지만 매도는 좀 그 하락도 크다라는 거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마디를 외국인 선물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저께 1900포인트 혹은 189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온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선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FOMC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선 반영이냐 아니면은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냐 여부는 선물 쪽에서 수급을 본다라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오늘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내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선물 수급도 체크해야 된다는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현대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시즌2는 이번 개편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가상계좌가 설립되는데요. 3천만 원과 5천만 원, 1억 원의 가상계좌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걸맞은 종목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수익률도 극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주식승천 방송에서는 김영근 멘토와 최명석 멘토가 이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합니다. 자, 김영근 멘토 신규 편입된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솔브레인과 ICD, 기아차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최명석 멘토의 포트입니다. 진양화학이 전일 매수하셨고요. 현재 수익률은 0.74%,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는 신팩과 특수건설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 두 분의 포트에 모두 신규 종목이 제시가 돼 있었는데요. 먼저 김영근 멘토의 관심 종목, 이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알아봅니다. 먼저 솔브레인입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와 또 2차 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45,6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4,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시하신 종목 ICD입니다. 올해부터 투자 확대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5,700원, 목표가가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최명석 멘토의 신규 종목도 확인해봅니다. 두 종목 제시하셨는데요. 먼저 신팩입니다. 국내 최대의 프레스 전문 업체인데 3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신팩의 매수가는 오늘장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8,100원,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시하신 종목입니다. 특수건설입니다. 이 기초 토목 시공 전문 업체인데요. 이 현재 유보율이 1,470%입니다.
매수가는 4,900원, 목표가가 5,500원, 손절가가 4,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서서 신규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은 김현근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 두 종목에 관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전략 살펴주시죠. 네, 어제 신규로 ICD, 솔브레인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이제 지정가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오늘 소폭 눌릴 때 가격 4만 원, 솔브레인 같은 경우 45,600원. 먼저 솔브레인을 말씀드리면 45,60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마 저희 종가상이 오늘 장중심 저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릴 때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비중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5천만 원을 운용을 하는 자금 운용을 하면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 가담을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해서 접근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입니다. 2분기 후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분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반도체 시가격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해액 부분에서도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일단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 ICD 두 종목 모두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ICD 같은 경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지금 AM/OLED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고 이 또한 2013년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투자 지원 부분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를 했었는데요. 올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쪽에 국간이 돼 있던 공획사 부분도 LG라든가 중국 업체로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브레인과 ICD에 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890선대 초반, 파란불, 코스닥은 기관만 소폭 사면서 2.6포인트 정도, 아직은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는 일단 시작됐고 결과는 오늘 밤 새벽 1시에 나온다고 하죠.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 시행 우려는 사실상 기우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정상화 감당을 못할 걸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1년에 3,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5년간 100bp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이자만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임스 그로버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결국 자산 매입에 대한 조기 축소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에서는 자산, 국채에 대해서 신뢰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자산 매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주택시장 살아나는 데다가 찬물을 끼얹어서 오히려 주택시장까지 가라앉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라도 지금 양적 완화를 종료할 만큼 이른 시점이라고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는 결과를 열어봐야 되겠지만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종료를 아마 바로 시사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시장에 언급하거나 행동으로 보일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력한 내용이 시장에 좀 나온다면 시장은 오히려 상방만인데 상당히 좀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미국도 그래서 그런지 미리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G8 정상회의의 어떤 결과물에 관한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지지하면서도 일본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좀 세워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인정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만 풀고 빚이 많아져 버리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일본 GDP 대비로 부채 비율이 2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한간에서는 곧 300%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론적으로 뭐 재정에 대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 소비세 인상을 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빨리 시행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G20 정상회담에서 왜 일본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이 무리한 양적 완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 볼 때는 너무 빠른 상승은 상당히 그 악재도 좀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예상보다 계획보다 오래 일했다라고 평가를 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오늘 밤 어떤 식으로 QE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인지 중요하다라고 아까 해주셨었는데 QE 그냥 유지한다 쪽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발언만 할 경우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발언 내용에 관한 굉장히 미미한 해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아마 벤버냉 기자의 선택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분위기로 립서비스도 실패를 했었는데 거기 선택적이라는 것은 결국 밑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용어는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그걸 피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벤버냉키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듯한 언급을 시사했어요. 이거에 의하면 이제 벤버냉키 의장 임기 내에는 정책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거죠. 왜냐하면 전임자가 진행하는 사항을 후임자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전임자 마지막 그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그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열리고 그 얘기는 결국 그동안 시장에서 신흥시장의 주가가 많이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상당한 시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빠진 거에 대비 많은 상승폭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미리 반영해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선반영된 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후에 강한 반등 뭐 가능하겠죠? 선반영 됐더라도. 여기서 선반영이라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다 반영했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투심을 살려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그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시장에 접근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해서 들어왔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종료가 연장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주가에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많은 투자가들 또 그 주식을 사고서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돼야 했던 어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상당히 좀 진행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F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김동섭 이사님하고 열심히 또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더 하락하네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